왜 우리는 갑자기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엄청난 양의 영상들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요리하는 모습, 게임 플레이, 일상의 기록, 다양한 의견 표명, 강의, 브이로그까지 하루에 무려 72만 시간 분량의 영상이 쏟아져 올라온다고 합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었죠. 그때 우리는 주로 보기만 했습니다. TV를 켜고 방송을 시청하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면서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너도 나도 카메라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영상을 편집하고 온라인에 업로드하기 시작했죠.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단순히 기술 발전 때문이었을까요? 인터넷 속도가 빨라져서 스마트폰이 보급돼서 카메라 성능이 좋아져서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어떻게 탄생했고 왜 그토록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기술적인 측면이 아닌 인간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유튜브는 단순한 기술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이 특정한 방향으로 전환된 바로 그 순간에 등장한 플랫폼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은 텍스트 중심의 세계였습니다. 사람들은 개인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고 게시판에 댓글을 남기며 블로그에 자신의 일상을 기록했습니다. 사진도 간혹 있었지만 당시에는 용량 문제 때문에 사진 크기를 최대한 줄여야 했습니다. 로딩 속도가 너무 느렸으니까요. 영상은 어땠을까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려면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REAL 플레이어나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화질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고 버퍼링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캠코더는 매우 비쌌고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로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는 전문가용으로 개발되어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설령 어렵게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공유할 마땅한 플랫폼이 없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에 영상을 올리면 서버 용량이 금방 가득 찼고 호스팅 비용은 비쌌습니다. 게다가 동시 접속자가 조금만 많아져도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영상은 여전히 전문가들만의 영역이었습니다. 방송국, 영화사, 제작사 등 막대한 자본과 전문 기술, 그리고 광범위한 배급망을 갖춘 사람들만이 영상을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대중은 그저 소비자였습니다. TV를 시청하고 영화를 보고 광고를 접하는 것이 전부였죠. 영상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휴대폰에도 카메라 기능이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는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지에서의 추억, 가족 모임의 순간, 아이의 첫 걸음마 등 필름 카메라와는 달리 디지털 카메라는 마음껏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인터넷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ADSL, 케이블 등의 보급으로 대용량 파일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컴퓨터 성능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고화질 영상을 재생하고 간단한 편집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영상들을 어디에 보관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메일로 보내기에는 파일 용량이 너무 컸고 CD에 구워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번거로웠습니다. 개인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것은 기술적인 장벽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영상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정작 영상을 올릴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유튜브가 등장하게 됩니다. 2005년 2월 체드 헐리, 스티브 첸, 자베드 카림 3명의 젊은이가 유튜브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페이팔 출신으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인터넷의 잠재력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기회가 아닌 사람들의 불편함이었습니다. 자베드 카림은 2004년 자넷 잭슨의 슈퍼볼 공연 중 발생한 사고, 영상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체드 헐리는 친구들과 파티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려 했지만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지?
그냥 쉽게 영상을 올리고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면 안 될까? 그들의 아이디어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리고 누구나 그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들자. 기술적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가능하게 말이다. 2005년 4월 23일 유튜브에 첫 번째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자베드 카림이 동물원에서 촬영한 18초짜리 짧은 영상이었죠. 미에떠 주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베드 카림이 코끼리 앞에서 짧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전부였죠. 하지만 이 영상이 갖는 의미는 매우 컸습니다. 더 이상 특별할 필요도 전문적일 필요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누구나 영상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튜브가 특별히 혁신적인 플랫폼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영상 스트리밍 기술은 이미 존재했고 서버나 인코딩 기술도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튜브가 그토록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된 걸까요? 첫째, 유튜브는 사용자의 귀찮음을 최소화했습니다. 복잡한 설정 과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도 없었죠.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영상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 선택, 제목을 입력하면 끝이었습니다. 인코딩은 유튜브가 알아서 처리해 주었고 서버 용량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료였고 제한 또한 거의 없었습니다. 둘째, 유튜브는 공유를 매우 쉽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영상에는 고유한 주소가 부여되었고 사용자는 이 주소를 복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메일, 메신저, 게시판 등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쉽게 공유할 수 있었죠. 상대방은 링크를 클릭하기만 하면 바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유튜브는 인베드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유튜브 영상을 다른 웹사이트에 쉽게 삽입할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 커뮤니티, 뉴스 사이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유튜브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영상이 인터넷 전체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는 점입니다. 블로그의 인기가 이를 증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글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을 달고 토론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싶어 합니다. 유튜브는 이러한 욕망을 영상이라는 형태로 확장시켰을 뿐입니다. 유튜브 이전에는 기록이 선택적인 행위였습니다. 특별한 순간, 즉 결혼식, 졸업식, 여행 등을 기념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꺼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있을 때뿐이었죠. 하지만 유튜브 이후 일상이 곧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 저녁 요리, 게임 플레이, 동네 산책 등 평범한 일상도 기록할 가치가 있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영상을 업로드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파일이 아닌 누군가 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즉, 공개된 것이 되는 것이죠. 설령 조회수가 10회에 불과하더라도 그 영상은 공적인 영역에 존재하게 됩니다. 개인의 기록이 역사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2007년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한 학생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 영상은 어떤 뉴스보다도 빠르게 그리고 생생하게 사건 현장의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2009년 이란 시위 당시 정부가 언론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유튜브에 시위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기록이 역사적 증거가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유튜브는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쥐어주었습니다. 과거에는 방송국이 발언권을 독점했습니다. 카메라, 스튜디오, 송출 장비 등 막대한 자본과 전문 기술이 필요했고 방송 허가 또한 받아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송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PD, 아나운서, 연예인, 전문가 등 그들이 말하면 우리는 그저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이러한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채널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자격 요건도 복잡한 승인 절차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아마추어리즘이 강한 영상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흔들리는 화면, 어설픈 편집, 어색한 말투 등.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었습니다. 기존 방송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들, 즉 소수자의 목소리, 틈새 관심사, 일상의 지혜, 독특한 재능 등이 유튜브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기타 연주 영상을 올렸습니다.
방송국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구독자가 늘어났고 그 아이는 계속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 주부가 요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전문 요리사는 아니었지만 쉽고 친근한 레시피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그녀의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이처럼 시청자가 창작자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초창기 유튜브는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알고리즘이 발달하지 않았고 추천 시스템 또한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직접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 영상 봤어? 라며 링크를 보내고 커뮤니티에 영상을 올리고 자신의 블로그에 영상을 임베드했습니다. 댓글 기능 또한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사람들은 서로 소통하고 공감했습니다. 나도 이런 경험 있어. 이 부분에서 정말 웃겼어. 이 장면 다시 봐 등. 영상 응답 기능도 있었습니다. 특정 영상에 대한 답변으로 또 다른 영상을 올릴 수 있었고 영상으로 대화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뷰티, 게임, 음악, 코미디, 교육 등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유튜브는 단순한 플랫폼을 넘어 사람들이 만나고 교류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공간이었습니다. 2006년 10월 구글은 유튜브를 16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유튜브는 수익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고 저작권 소송에도 휘말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은 왜 유튜브를 인수했을까요? 구글은 유튜브가 사람들의 시간을 끌어모으는 플랫폼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은 유튜브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그 시간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이는 검색만큼이나 중요한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구글의 자본과 기술이 유튜브와 결합되면서 유튜브는 더욱 강력한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서버 용량이 확대되어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고 구글의 검색 기술이 적용되어 영상 속 내용까지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고 시스템이 도입되어 창작자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에 불과했지만 점차 수익이 늘어났고 일부 창작자들은 유튜브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는 단순한 취미 플랫폼에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튜버라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했습니다. 유튜버는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하여 구독자를 모으고 광고 수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직업이 될 수 있을까? 정말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튜버들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수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연예인 못지않은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었습니다. 고용주도 출퇴근도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주제 선정, 스케줄 관리, 콘텐츠 방향 설정 등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조회수가 곧 수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했고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했습니다. 개인 브랜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곧 브랜드가 되었고 구독자들의 신뢰가 곧 자산이 되었습니다. 팬은 곧 고객이 되었고 방송국, 기업, 출판사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책을 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렬할수록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입니다. 유튜브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자동 재생 기능과 추천 영상 기능은 사용자들을 끊임없이 유튜브에 머무르게 만들었고 한 영상을 보려고 접속했다가 몇 시간씩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알고리즘의 힘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무엇을 볼지 알고리즘이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시청 패턴을 분석하고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는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사용자를 특정 콘텐츠 안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극단적인 콘텐츠가 증폭되었습니다. 자극적일수록 논란이 있을수록 클릭 수가 높았고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알고리즘은 참여를 유도하는 콘텐츠를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어 올라왔고 음모론, 거짓 건강정보, 왜곡된 뉴스 등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유튜브는 자신들은 플랫폼일 뿐이며 콘텐츠 내용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추천 기능을 통해 콘텐츠를 확산시키고 알고리즘을 통해 참여를 유도한 것은 유튜브였습니다.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진 것입니다. 유튜브는 우리의 정보 소비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유튜브를 찾습니다. 오호하는 법을 검색하면 관련 영상이 쏟아져 나옵니다. 텍스트보다 빠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유튜브는 우리의 학습 방식 또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학원 대신 유튜브를 통해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고 반복 재생, 속도 조절, 필요한 부분만 골라보는 등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유튜브는 엔터테인먼트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TV 대신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만큼 원하는 때에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는 우리의 소통 방식 또한 바꾸어 놓았습니다. 텍스트 대신 영상으로 소통하고 브이로그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감정을 느끼며 더욱 풍부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는 문화를 바꾸었습니다. 유튜버, 밈, 챌린지 등 새로운 트렌드가 유튜브에서 시작되고 방송이 아닌 유튜브에서 유행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는 하나의 미디어를 넘어 하나의 세계가 된 것입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술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카메라도 인터넷도 서버도 유튜브가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가 한 일은 사람들을 말하게 만든 것입니다. 보기만 하던 사람들에게 업로드 버튼을 쥐어주었고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관객은 창작자가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 버튼을 눌렀을까요?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연결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는 그 욕망을 포착했고 쉽게 만들었고 방해물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유튜브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유튜브를 시청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업로드하며 누군가는 유튜브를 통해 생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도구일 뿐이며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 배울 수도 있고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될 수도 있고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알고리즘은 우리의 선택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우리가 내려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보기만 하지 않게 되었나요? 무엇이 당신을 클릭하게 만들었나요? 유튜브가 바꾼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기대입니다. 우리의 역할입니다. 시청자에서 창작자로, 소비자에서 참여자로.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이 다음 영상을 올릴 때마다, 다음 댓글을 달 때마다, 다음 구독을 누를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